한 외국 기자가 전쟁의 잿더미가 아직 식지 않은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남긴 기록은 냉혹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제대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단정이었다. 폐허가 된 도로와 무너진 건물 사이를 오가던 사람들의 표정은 지쳐 있었고, 산업 기반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으며, 당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00 남짓에 불과했다. 그 기록은 오랫동안 해외 언론의 인용문으로 남아 한국을 설명하는 문장처럼 사용되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나는 다시 그 기록을 꺼내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 국제경제 전문기자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오랫동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산업 구조를 취재해왔고, 수십 년 전 선배 기자가 남긴 그 문장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한국을 찾았습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만 해도 솔직히 말해 의구심이 더 컸다. 전쟁 이후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가 과연 세계 질서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당시 국제사회의 인식은 냉정했다. 일본은 이미 고도성장을 이룬 산업 국가로 평가받고 있었고, 미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중심에 서 있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완충지대이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생산기지 정도로 인식되곤 했다. 해외 보고서에는 작은 반도 국가라는 표현이 반복되었고, 자원도 부족하며 내수 시장도 협소하다는 분석이 따라붙었다. 실제로 1960년대 초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순위에서 하위권이었고, 수출 규모 역시 미미하다. 그러나 나는 취재를 시작하며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서울의 도심에는 초고층 빌딩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야간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산업 활동의 밀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지하철과 고속철도는 분 단위로 움직였으며, 공항에서는 전 세계로 향하는 항공편이 쉼 없이 이착륙했다. 겉으로 보이는 풍경만으로는 이미 과거의 기록과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장에서 만난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는 식의 반응이었다. 나는 숫자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국제기구가 발표한 최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이미 세계 상위권에 올라 있었고, 수출액은 연간 수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무역 의존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만 달러를 넘어서 선진국 문턱을 확실히 통과한 상태였다. 처음에는 통계 오류를 의심했다. 전쟁 직후 $100 수준이던 국가가 반세기 만에 수백 배 이상 성장했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점은 성장의 속도였다.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산업화 초기 수십 년간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외환 위기 이후에도 빠른 회복을 보였다. 세계은행 자료를 다시 대조해 보았지만 수치는 일관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일부 해외 연구자들은 우연한 호황일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지만, 제조업 생산 지수와 기술 수출 통계를 함께 보자 그 가설은 힘을 잃었다. 이 나라의 성장은 단기적 반짝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결과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여전히 질문을 던졌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수치를 만들어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규모의 한계를 언급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작은 영토와 제한된 자원으로 세계 경제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존 상식과 어긋났기 때문이다.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은 자료와 현장을 파고들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난 경제 지표 뒤에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또 다른 능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감지하게 되었다. 그 정체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숫자만으로도 이미 선입견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한국의 수치를 좀 더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단순히 국내 총생산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계가 보인 미묘한 경계심을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제기구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주요 지표를 나란히 배열해보았고, 산업별 부가가치와 연구개발 투자 비율까지 세밀하게 비교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왔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국내 총생산 대비 4%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집계되어 있었고, 이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단순한 추격형 산업 국가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처음에는 회계 기준 차이일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개한 동일 기준 통계를 다시 확인했고, 숫자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오류가 아니었다.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수출 품목의 구성 변화였다. 과거 한국은 의류나 단순 조립 제품 중심의 수출국으로 분류되었지만 최신 자료에서는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고부가 가치, 화학 제품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단일 품목 기준으로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에 달했고 세계 시장 점유율 또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이 데이터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여러 국제 무역 통계를 교차 검증했다. 그러나 결과는 일치했다. 그럼에도 해외 일부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일시적으로 특정 산업에서 강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와 시장 규모의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 발언을 들으며 나는 과거 선배 기자가 남긴 기록을 떠올렸다. 100년이 지나도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단정과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현재의 의심이 묘하게 닮아 있었다. 나는 직접 현장을 보기로 했다. 한국의 산업단지와 연구단지를 방문하며 생산 라인과 실험실을 확인했고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이 촘촘하게 연결된 모습을 목격했다. 단순한 노동 집약 구조가 아니라 정밀 공정과 고난도 설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체계였다. 현장에서 만난 한 연구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그 한 문장은 짧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시간과 투자 규모를 떠올리게 했다. 세계가 한국을 얕보는 동안 한국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이 축적되고 있었던 셈이다. 미국의 거대 시장과 일본의 전통적 제조, 강국 이미지를 기준으로 삼던 기존 프레임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변화였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겉으로 드러난 경제 성장 수치 뒤에는 아직 국제사회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구조적 동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단순히 수출이 늘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질서를 흔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 단계로 더 깊은 자료를 열람하며 국제 특허 출원 건수와 기술 무역 수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숫자는 단순한 성장의 기록이 아니라 세계의 상식을 뒤흔드는 증거로 변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산업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해외의 반응은 더욱 노골적으로 갈렸다. 일부 유럽 경제지에서는 한국을 여전히 조립 생산에 강한 중간 단계 국가로 분류했고 몇몇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는 인구 감소와 내수 한계를 이유로 장기 경쟁력의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의 한 경제 평론가는 공개 토론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특정 분야에 편중된 결과일 뿐 지속성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표면적으로는 차분한 분석처럼 보였지만 그 저변에는 작은 나라가 구조적으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나는 그 평가가 과연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 특허 통계를 열람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자료에서 한국의 연간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었고 인구 대비 특허 출원 비율은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 출원 수만 많고 질적 수준은 낮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래서 3극 특허라 불리는 미국, 유럽, 일본 동시 등록 건수를 따로 분리해보았다. 그런데 그 수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고 기술 분야도 반도체, 배터리, 통신, 바이오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었다. 나는 통계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경로를 찾았다. 각국 특허청 공개 데이터와 교차 비교했고 민간 분석 기관의 집계와도 대조했다. 숫자는 조금의 오차만 있을 뿐 전체 흐름은 동일했다.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창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쯤에서 몇몇 해외 전문가들은 표정이 달라졌다. 그동안의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기술 무역 수지를 확인했다. 기술 수출과 기술 도입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 지표는 국가의 실질적인 기술 자립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한국은 과거 적자 구조였지만 최근 통계에서는 흑자로 전환된 해가 늘어나고 있었고 규모 또한 확대되는 추세였다. 단순히 제품을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원천 기술 자체를 수출하는 단계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 자료를 해외 동료 기자들과 공유하자 처음에는 계산 방식이 다를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일부는 환율 효과를 의심했고 다른 일부는 특정 기업의 일시적 실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다시 산업통상당국의 공식 발표와 국제기구 데이터를 대조했다. 산업 전반의 평균치가 상승하고 있었고 특정 기업의 변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였다. 재검증이 반복될수록 반론은 줄어들었다. 이제 관심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단기간에 이런 지표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국 내부에서 축적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나는 교육 통계를 확인했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이공계 전공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났다. 국제학업성 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의 수학 과학 점수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시험 성적을 넘어 인적 자본의 기반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여기에 더해 정보통신 인프라 데이터를 검토하자 또 다른 장면이 드러났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평균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되어 있었고 전국 단위의 디지털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어 있었다. 디지털 전환의 속도는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동안 한국을 제조 중심 국가로만 인식하던 시각이 점점 수정되기 시작했다. 해외 금융권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한국 국채는 주요 글로벌 지수에 편입되어 있었고 국가 신용등급은 안정적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었다. 과거 외환 위기를 경험했던 국가라는 기업과는 다른 평가였다. 일부 투자자는 처음에 위험 프리미엄을 높게 책정했지만 재무 건전성과 외환 보유액 규모를 재확인한 뒤 전망을 수정했다. 외환 보유액은 수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어 있었고 단기 외채 대비 비율도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숫자가 하나둘 쌓일수록 시선은 달라졌다. 한국은 우연히 한두 산업에서 성공한 사례가 아니라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금융, 안정성까지 복합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국의 한 경제 분석가는 공개 세미나에서 한국을 더 이상 변방 국가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언급했고 일본 언론 역시 산업 경쟁력 비교 기사에서 한국을 주요 경쟁축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었다. 이런 구조적 토대가 어떻게 세계 질서를 실질적으로 흔들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단순히 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나는 더 깊은 영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제 표준 채택 과정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전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던 또 다른 층위의 능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실체는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세계의 인식은 한 번 더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다음으로 주목한 영역은 글로벌 공급망 보고서였다. 국제 컨설팅 기관과 각국 정부가 발표한 산업 전략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하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다. 한국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문서에서 한국은 보조적 생산 거점 정도로만 언급되었다. 이국의 일부 정책 자문단은 한국을 특정 부품 생산에 특화된 지역으로 분류하며 핵심 설계와 표준 주도권은 다른 국가가 쥐고 있다고 평가했었다. 일본 경제지 역시 한국을 빠르게 성장한 경쟁자라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묘사했다. 그런데 최신 보고서에서는 표현이 달라져 있었다. 첨단 반도체와 차세대 배터리 그리고 초고속 통신 장비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의 핵심 변수로 등장하고 있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의심이 들었다. 특정 시기의 수급 불균형이 통계를 왜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연도별로 배열해 보았다. 단발성 급등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유지된 상승 곡선이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한 해도 있었고 시스템 반도체 투자 규모 역시 급격히 확대되고 있었다. 나는 혹시 특정 기업의 실적이 전체를 과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업 전체 매출 비중과 수출 통계를 다시 대조했다. 그러나 여러 기업의 합산 데이터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는 구조적 우위였다. 해외의 반응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이국 내 일부 산업 관계자는 공급망 재편 논의에서 한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본의 기술 분석가는 한국 기업의 공정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동안 경쟁력을 낮게 보던 시각이 조심스럽게 수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는 남아 있었다. 작은 내수 시장과 지정학적 긴장을 이유로 장기 안정성을 의심하는 의견이었다. 나는 이번에는 것이 지표로 시선을 돌렸다. 국가 경쟁력 보고서와 혁신 지수 자료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혁신 역량과 디지털 준비도 부문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다. 국제평가기관이 발표한 혁신 지수에서 한국은 여러 해 연속 최상위 그룹에 포함되었고 정보통신 기술 활용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처음에는 평가 항목의 가중치가 특정 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래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분해해 보았다. 연구,
인력 비율, 특허 집중도, 창업 생태계 지표 등 대부분이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재검증을 거칠수록 의심은 설 자리를 잃어갔다.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으면서도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었다. 단순 생산이 아니라 설계와 소재, 장비까지 연결된 수직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해외 일부 전문가는 이 수치가 과장되었다며 통계 분류 체계 차이를 지적했지만 국제 표준 산업 분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숫자가 계속 쌓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한국의 성과를 예외적 성공 사례로 설명하려 했지만 이제는 체계적 전략의 결과로 해석하는 분석이 늘어났다. 미국 학계에서는 한국의 산업 정책과 인적 자본 투자 모델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고, 일본 언론도 비교 기사에서 한국을 동등한 경쟁 주체로 다루었다. 처음에는 오류를 찾으려던 시선이 이제는 원인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나는 특히 국제 표준 채택 과정에 주목했다. 4세대 통신 기술과 관련된 국제회의 자료를 검토하자 한국 연구진이 제출한 기술 제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부 제안은 실제 표준안에 반영되었고, 이는 향후 장비 시장과 특허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이것이야말로 단순한 생산 능력을 넘어 규칙 설정에 참여하는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했다. 처음에는 소수의 성공 사례라고 생각했지만 관련 회의 기록을 수년치로 정리하자 일관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도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해외 동료들에게 전달하자 반응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작은 나라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어떻게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결과에 대한 감탄은 점차 배경에 대한 탐구로 바뀌었다. 교육 투자와 장기 산업 전략, 그리고 위기 이후의 구조 개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나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이 보여준 성과는 단순한 경제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특정 축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핵심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수치와 기록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했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결정적 장면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내가 결정적으로 주목한 사건은 한 국제 공급망 위기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전 세계 주요 산업이 멈춰설 위기에 놓였을 때 미국과 일본의 일부 정책 보고서에는 공통적으로 한 문장이 등장했다. 특정 핵심 부품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부품의 주요 생산국으로 한국이 지목되어 있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최종 조립과 대량 생산에 강한 국가로 분류되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핵심 공정과 고난도 설계 역량을 가진 국가로 표현이 바뀌어 있었다. 나는 이 표현 변화가 과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 무역 데이터와 산업별 점유율을 다시 펼쳤다. 첨단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세계 절반 수준에 근접한 해가 있었고, 고대역폭 메모리와 같은 차세대 제품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특정 연도의 특수한 수요, 폭증이 통계를 부풀렸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래서 5년 이상 장기 추이를 확인했고, 수출 단가와 물량을 분리해 분석했다. 단가 상승만이 아니라 기술 고도화에 따른 제품 구조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순 물량 경쟁이 아니라 기술 단계가 올라가면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 형태였다. 이 자료를 해외 경제 분석가들에게 공유했을 때 반응은 복합적이었다. 일부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한국 비중이 커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그룹은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장비와 소재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나는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소재와 장비 수입 의존도 통계를 확인했다. 과거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던 수입 구조가 다변화되었고, 일부 품목은 국산화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정부 공식 발표 자료와 관세청 데이터를 대조해 보았지만 방향은 동일했다. 여기서 해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국 내 산업 전략 회의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왔고,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공정 전환 속도를 분석하는 특집 기사가 실렸다. 과거에는 한국의 성장을 경계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논조가 많았지만 이제는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야. 나는 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했다. 한국의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는 연간 수십조 원 단위로 집계되었고, 연구개발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국제혁신 지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배경이 단순 통계상의 착시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무역 흑자 규모는 특정 산업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고부가 가치,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마지막 의심을 남겨두었다. 혹시 이 모든 수치가 몇몇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비롯된 취약한 모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중견 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수출 사례를 추적했다. 정부의 기술 이전, 통계와 벤처 투자 규모를 확인하자 창업 생태계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국내 유니콘 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디지털 플랫폼과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도 글로벌 진출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 재검증이 반복될수록 의심은 설득력을 잃어갔다. 숫자는 서로를 뒷받침하고 있었고 단일 산업이 아니라 복합 산업 구조 전반에서 동일한 방향성을 보였다. 이제 해외의 시선은 결과를 부정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로 이동했다. 어떻게 한국은 짧은 기간 안에 기술 내재화와 공급망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했는가라는 질문이 중심에 섰다.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정책 자료와 교육 투자 구조 그리고 위기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외환 위기 이후의 구조 개혁과 연구개발 세액 공제 제도,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장기 경쟁력을 축적하는 방식이었다. 이제 국제사회는 한국을 더 이상 주변부 국가로 취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전략산업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을 언급했고, 일본은 기술 경쟁 구도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숫자가 쌓이면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나 내가 확인한 자료들 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공백이 남아 있었다. 한국이 단순히 산업 강국을 넘어 세계 질서의 규칙을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증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지만 그 결정적 장면은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이 숨겨온 더 큰 능력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국제표준회의 자료를 정밀 분석하면서 찾아왔다. 그동안 나는 한국의 생산력과 수출 규모,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중심으로 추적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세계가 보이는 긴장감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단순히 많이 만들고 많이 파는 나라라면 견제는 있어도 두려움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일본의 정책 문서에는 공통적으로 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었다. 차세대 기술 표준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 주변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처음 이 대목을 보았을 때 나는 과장된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을 떠올렸다. 외교적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압박 카드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실제 표준 채택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의 공개 자료를 하나씩 대조했다. 차세대 이동통신표준회의에서 한국 연구진이 제출한 기술 기업 문서수는 상위권에 속해 있었고 일부 핵심 기술은 최종 표준안에 반영되어 있었다. 단순 참여가 아니라 규칙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수치가 일시적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 회의 기록을 연도별로 정리했다. 특정 해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표준 채택 이후 발생하는 특허 수익 구조를 분석하자 한국의 표준 필수 특허 보유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계산 방식의 차이를 의심했다. 그래서 미국 특허청과 유럽 특허청 자료를 각각 확인했고 일본 특허청 통계와도 비교했다. 결과는 동일한 방향을 가리켰다.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규칙을 만드는 위치에 서 있었다. 이 사실을 해외 산업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자 반응은 분명히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한국을 생산 효율이 높은 국가로만 평가하던 이들이 이제는 전략적 경쟁자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한 기술 정책 전문가는 공개 토론에서 표준 주도권은 곧 시장 지배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고, 일본의 경제 전문 매체는 한국의 특허 집중도를 별도의 그래프로 분석했다. 과거에는 성장 속도를 의심하던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영향력의 범위를 계산하는 단계로 이동한 것이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가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을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 초고속 통신 보급률과 평균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국제 비교 자료로 검토했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고 평균 다운로드 속도 역시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다. 일부 해외 평론가는 지리적 특성상 국토가 작아 인프라 구축이 쉬웠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나는 그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인구 밀도와 지형 조건이
유사한 국가들의 수치를 비교했다. 동일 조건의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의 구축 속도와 품질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단순 환경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였다. 숫자가 하나씩 더해질수록 국제사회의 태도는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과거에는 한국의 성공을 특정 기업의 역량으로 축소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전략과 교육 체계를 분석하는 보고서가 늘어났다. 미국의 정책연구기관은 한국의 이공계 인력 양성 구조를 연구 사례로 채택했고, 일본의 산업전략 문건에서는 한국의 연구개발 세 공제 정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시선은 성과의 크기를 의심하는 단계에서 그 성과가 가능했던 배경을 탐색하는 단계로 이동했다. 나는 다시 교육과 인적 자본 지표를 점검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점수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고등교육 이수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연구, 인력 비율은 경제 규모 대비 높은 편에 속했다. 처음에는 시험 중심 교육의 산물일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특허 생산성과 창업 비율을 함께 보자 단순 점수 경쟁이 아니라 실제 기술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심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특정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분석이었다. 그래서 나는 경기 침체, 구간의 수출 구조와 산업 생산 지수를 따로 분리해 살펴보았다. 세계 수요가 위축된 시기에도 고부가 가치, 품목의 비중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음을 의미했다. 해외 금융권의 태도 변화도 눈에 띄었다. 과거 외환 위기를 기억하던 투자자들은 한국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을 부과했지만, 최근에는 국가 신용 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장기 투자 대상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외환 보유액은 수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고, 단기 외채 대비 비율 역시 안정적이었다. 처음에는 회계 기준 차이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국제통화기금 자료와 대조해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은 분명히 결과에서 원인으로 옮겨갔다. 한국은 어떻게 짧은 기간에 산업 고도화와 기술 자립, 그리고 표준 주도권까지 확보했는가라는 질문이 중심이 되었다. 나는 정책 문서와 위기 대응 기록을 종합했다. 외환 위기 이후의 구조 개혁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그리고 디지털 전환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단순한 성장 전략이 아니라 체질 개선에 가까운 접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동안 세계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지점을 확인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은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산업 구조를 재설계하고 규칙 형성 단계까지 도달한 국가였다. 생산 능력과 특허수, 그리고 표준 채택 비율이 서로 맞물리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처음 한국을 얕보던 해외의 시선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오류를 찾기 위해 시작된 검증은 오히려 확신을 강화하는 과정이 되었다. 숫자는 반복해서 확인될수록 더 단단해졌고, 서로 다른 통계가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한국이 어디까지 도달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어디에 서 있는가였다. 그리고 그 답은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부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영역은 문화와 산업이 결합하는 지점이었다. 경제 지표와 기술 통계만으로도 한국의 위상 변화는 충분히 설명되는 듯 보였지만, 국제사회가 보인 진짜 긴장감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처음 해외 언론은 한국의 대중문화 확산을 일시적 유행으로 규정했다. 일본에서 한 차례 비슷한 흐름이 있었고, 미국 시장에서도 특정 장르가 순간적으로 주목받은 적이 있다는 논리였다. 한국 역시 짧은 붐을 타고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랐다. 나는 이 평가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화산업 수출 통계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은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왔고, 연간 수출 규모는 수십억 달러 단위를 넘어섰다. 음악, 드라마, 게임, 영상 콘텐츠가 모두 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단순히 조회수나 화제성 지표가 아니라 실제 계약 규모와 판권 수출 금액이 동반 상승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관율 효과나 일시적 글로벌 플랫폼 확산이 수치를 왜곡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래서 연도별 실질 수출 증가율과 국가별 수입 데이터를 비교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북미, 유럽, 동남아, 중동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미국의 한 방송 분석가는 한국 콘텐츠의 성공을 알고리즘 효과로 설명하려 했지만, 플랫폼 내부 통계를 살펴보자 자발적 검색량과 재시청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문화평론가 역시 초기에는 한국 음악의 인기를 팬덤,
중심 현상으로 평가절하했으나 공연 매출과 음반 수출액을 대조하자 규모 면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인정했다. 수치가 쌓이자 단순 유행이라는 설명은 설 자리를 잃었다. 나는 문화 지표를 경제 구조와 연결해 보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 수와 부가가치 기여도를 확인하자 문화 산업이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었다. 키키 게임 산업 수출액은 제조업 일부 품목과 맞먹는 수준으로 집계되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상위권에 속했다. 처음에는 일부 대형 작품의 성공 사례가 전체를 과장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중소 제작사의 해외 계약 건수까지 합산하자 성장폭은 더 뚜렷해졌다. 이 과정에서 해외 정부의 태도도 변화했다. 이국은 한국과 문화 교류 협정을 확대하며 공동 제작 프로젝트를 늘렸고 일본 역시 공동 기획과 합작 투자 논의를 본격화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한국 콘텐츠를 경쟁 상대로만 보던 분위기에서 협력 대상으로 전환된 것이다. 국제영화제와 음악 시상식에서 한국 작품이 주요 부문을 수상하자 일부 평론가는 심사 기준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항목을 검토해보아도 특별한 조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작품성과 시장 반응이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였다. 나는 또 하나의 지표를 확인했다. 한국어 학습자 수였다. 여러 국가에서 한국어 교육 과정이 신설되었고 학습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특정 국가의 한시적 현상이 아니라 여러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변화였다. 처음에는 교민 인구 증가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현지 교육기관 통계를 보자 비한국계 학습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문화 소비가 언어 학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숫자가 겹치면서 세계의 시선은 달라졌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 문화 영향력까지 갖춘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전략 보고서에서는 소프트 파워 지표에서 한국을 주요 사례로 언급했고 일본의 정책 문건에서도 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과거에는 작은 시장의 변방 국가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였지만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국가로 기술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의심을 남겨두었다. 혹시 이 모든 현상이 개별 산업의 성공이 우연히 동시에 발생한 결과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혁신 지수 문화 수출 증가율을 하나의 그래프로 겹쳐보았다.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제조업 고도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그리고 콘텐츠 산업 성장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고 있었다. 이는 단편적 성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구조적 변화였다. 해외의 반응은 이제 명확히 달라졌다. 이국은 기술 협력과 문화 교류를 동시에 확대하며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명시했고 일본은 산업 정책 논의에서 한국을 주요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더 이상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목소리는 중심에서 밀려났다. 대신 한국의 모델을 분석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났다. 관심은 다시 결과에서 원인으로 옮겨갔다. 어떻게 한국은 제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 그리고 문화 확산을 동시에 이끌어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나는 정책 문서와 교육 투자 기록, 그리고 위기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장기적인 인적 자본 투자와 기술 중심 산업 전략 그리고 문화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세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문화 그리고 제도 설계 능력을 동시에 축적한 국가였다. 숫자는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반복된 재검증 끝에 수치는 신뢰로 바뀌었고 그 신뢰는 인식 전환으로 이어졌다. 과거의 기록에 남았던 비관적 예측은 현실과 완전히 어긋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능력은 아직도 진행형이었다. 체계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잠재력은 여전히 확장되고 있었다. 내가 한국을 처음 다시 찾았을 때 머릿속에 남아있던 것은 전쟁 직후 폐허를 묘사한 한 문장이었다. 100년이 지나도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단정이었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자료 검증과 현장 취재 끝에 나는 완전히 다른 질문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국제기구의 종합지표를 모두 펼쳐놓았다. 국내 총생산 순위, 무역 규모 연구개발 투자 비율, 특허 출원 건수, 문화, 콘텐츠, 수출액, 디지털 인프라, 보급률, 국가 신용등급, 외환 보유액까지 서로 다른 영역의 숫자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세계 상위권에 올라 있었고 연간 수출액은 수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국내 총생산 대비 4%를 상회했다.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콘텐츠 수출은 매년 증가했다. 외환 보유액은 수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어 금융 안정성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처음 이 수치들을 나열했을 때 미국의 한 정책 연구자는 통계 집계 기준 차이를 문제 삼았다. 일본의 경제 평론가는 특정 산업 편중 구조가 전체를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나는 그 의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각 지표를 국제 표준 기준에 맞춰 다시 계산했다. 환율 변동 효과를 제거하고 산업별 가중치를 재조정했으며 장기 평균값과 비교했다. 그러나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은 다수의 핵심 지표에서 구조적으로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었다. 재검증 과정은 오히려 인식을 뒤집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의 일부 싱크탱크는 추가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기술 내재화 속도와 공급망 통제력을 재평가했다. 이국 산업계에서는 전략산업협력 명단에 한국을 명확히 포함시켰고 일본 언론은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논조로 전환했다. 더 이상 작은 반도 국가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기술 주도권과 표준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현장을 다시 찾았다. 연구소와 생산 라인 그리고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단기 실적을 넘어선 장기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구조를 바꾸고 교육과 기술에 투자하는 방식이 반복되어 왔다. 외환 위기 이후의 구조 개혁,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재정 안정 전략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 정책이 축적되면서 하나의 체계가 만들어졌다. 해외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국은 첨단 산업 협력과 안보 연계를 동시에 논의하며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명시했고 일본은 기술 경쟁 구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과거에는 가능성을 낮게 보던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의 선택을 계산 변수로 포함시키고 있었다.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의 발언은 참고 의견이 아니라 결정 요소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관심은 이제 분명히 원인으로 이동했다. 왜 한국은 위기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도약했는가? 왜 제조업과 디지털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이 동시에 성장했는가? 나는 여러 정책 자료와 통계를 종합하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은 성장의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했다.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라 기술 축적과 인적 자본 강화, 그리고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했다. 그 결과 경제 성장 지수, 혁신 지수, 문화 확산 지표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맞물려 상승했다. 처음 한국을 얕보던 외국의 반응은 수치 앞에서 흔들렸다. 오류를 찾으려던 시도는 반복된 재검증 속에서 사라졌다. 숫자가 누적될수록 의심은 줄어들었고 평가 기준 자체가 수정되었다. 결과를 부정하던 단계에서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로, 그리고 결국에는 전략을 재설계하는 단계로 이동했다. 나는 다시 그 오래된 기록을 떠올렸다. 100년이 지나도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장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한국은 세계 경제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전략적 변수로 계산하는 존재가 되었다. 기술과 문화 그리고 제도 설계 능력을 동시에 축적한 국가는 더 이상 주변이 아니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세계가 처음에 왜 그렇게 한국을 낮게 평가했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어떤 기준을 새로 만들 것인가였다. 수십 년 전의 예측은 틀렸고 반복된 검증은 그 사실을 명확히 증명했다. 한국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었다. 숫자로, 그리고 구조로, 그리고 세계의 시선을 바꿔버린 현실로 말이다.